뉴욕 증시가 다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계속 커지지 않겠는가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은행들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다 좋게 나왔죠. 뭐 예상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상보다 좋게 나왔다는 것이 핵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거나 뭐 전체적으로 기술주들 움직임도 다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모두 동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또 기대감을 좀 가지고 출발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곡물 협정에 탈퇴한 러시아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사료, 비료 관련한 종목군들 좀 급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이 흑해 곡물 협정에서 러시아가 돌연 탈퇴를 하게 되면서 곡물 가격의 인상이 예상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작년이었던가요? 이런 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한창 올라갔었던 일들이 좀 있었죠. 그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 자 16년 만에 황제주가 또다시 등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일단 2차전지 쪽에서 이제 수급을 쫙 빨아당기는 모습들, 거기다가 외국인들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소스퀴즈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죠. 110만원 이 정도에 대한 가격대가 적정 수치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또 그 다음에 100만원이라는 어떤 수치 터치하고 나서 대체적으로 좀 주춤거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뚫고 올라가는 강력한 파워, 자 이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19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일단은 뭐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해보고는 있습니다만은 수급의 어떤 불균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2차전지 쪽으로 좀 쏠림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 그런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 판단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자, 장 초반부터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락 출발을 하기는 했는데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 마감이 좀 됐습니다. 다우지수가 1% 상승 마감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76%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뭐 이거저거 할 거 없이 다 같이 올라갔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경기 전망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기술주 이런 쪽에서도 이제 성장성이 담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대 지수 모두가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걱정거리가 좀 있는데 너무 올라가는데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러든가 말든가 모르겠다, 그냥 올라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라서 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라면은 사실 뭐 딴지를 걸 만한 얘기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현재 시점이 약간 고평가가 됐든 아니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든 간에 어쨌든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는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여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상승한 배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그 은행들의 실적,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은행들 실적 발표가 됐는데 전부 다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2분기 매출액이 253억 달러, 그 다음에 월가 전망치가 250억 달러인데 이것을 상회했죠. 일단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좋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 이후에도 지금 보면은 뭐 JP 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다 실적이 좋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은행주들이 올라간 이유는 뭐냐? 뭐 지금 일단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 따른 당연히 대출이 늘어났을 것이다. 거기에서의 어떤 실적이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지방은행들의 실적도 과연 그렇게 늘어났겠느냐? 이거는 확실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형 은행주들이 지금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얘네들이 실적이 늘었어요. 근데 금리가 인상되는 기간 동안에 대형 은행들이 만약에 한 2% 정도 금리를 올렸다라고 한다면 이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3% 4% 올려야 되거든요. 우리도 1금융권과 2금융권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1금융권 KB국민은행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금리를 한 2% 정도 올렸다라고 친다라면 제2금융권에 있는 무슨 투자은행, 저축은행 이런 쪽에서는 금리가 더 높게 올라가죠. 3% 4% 올라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오히려 대출이 필요한 입장에서는 2금융권보다는 1금융권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얘기고, 제2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고 부실 채권이 늘어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상황들 때문에 오히려 대형 은행주들이 더 탄탄해지는 그 형태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리가 상승하고 있었던 그런 금리 인상 기간 동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중소형주 은행주들의 어떤 그 실적 발표가 일어나게 되면 상황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대형 은행주들이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시장의 흐름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미국 경제를 은행주의 실적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얘네들은 또 투자은행이기도 하기 때문에 투자 성과도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성장성을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경제지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소매 판매는 조금 증가했어요. 0.2% 증가. 소매 판매는 증가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미국 경제의 70%에 육박하는 이 소비가 경제의 척도로 여겨지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어떤 증가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겠죠. 네,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난달이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성장세가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성장세는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지난달에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달, 이번 달까지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성장성은 약간 줄어들었고 증가하기는 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뭘까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가파르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 이것은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월가에서 이야기하는 골디락스,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 이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상을 종료해라, 인하를 해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 상황이긴 한데, 이런 상태 속에서도 이 소비가 줄어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훅 하고 떨어지는 부분들이 나타났지만 소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에 적응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경기 침체라는 부분보다도 적응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형태의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둔화가 되고 소비가 살아나기 시작한다. 그러면 긴축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이제 경기가 안 좋다라는 상황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강해지지 못한 상황이 좀 될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강하게 소비가 성장해버린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긴축의 기조를 좀 더 유지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성장 속도가 줄어들면서 인플레이션도 둔화됐기 때문에 이 연준이 이제는 통화정책을 쓰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 네,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이후에 일어나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연준 니들이 정책을 그렇게 마음대로 쓰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 전체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 되는 거고요. 앞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업들 실적도 살아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도 살아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다운되고 있고, 통화 정책도 완화될 수 있다라면 이번 하반기 시즌에서의 어떤 주가 상승이라든지 기대치들은 많이 높아질 수 있겠다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년도 후반부까지도 충분히 이
이 상승에 대한 기조를 가져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바닥을 통과했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압박이 나오더라도 기간이 길지 않고 살짝 들어왔다 나가는 형태의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어떤 그 후퇴 현상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승 쪽에 베팅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내 증시는 약간 걱정되는 것은 2차전지 쪽으로 또다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이 살짝 걱정은 되는데 뭐 골고루 좀 이제 퍼질 수 있다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일단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들 매수가 2차전지에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업종들의 이 수급을 보내주지 못하는 형태가 일어났었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은 네, 시장은 지수는 올라가지만 종목들은 좀 다운되고 2차전지만 커지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지 여부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 적당한 수준의 어떤 움직임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곡물 협정에 탈퇴한 러시아, 곡물 비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료, 곡물주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경농 종목이 많이 올라갔다가 또 어제는 좀 내려갔다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맺었던 흑해 곡물 협정을 러시아가 종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곡물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막히게 되면 이제 뭐 식량에 대한 부분들이 또 부담스러워지고, 지난 그 작년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곡물 관련주들이 막 갑자기 급등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이 또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협정이 종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세계 식량 수급난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협정을 진행해 왔었는데 요게 이제 안 됐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는 거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생산되는 곡물이 흑해를 통해서 수출을 이제 그동안 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안정세를 보여왔는데 요게 다시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가는 거죠. 러시아가 약간 뭐라 그럴까, 꼬라지를 부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네,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길게 가진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이 뭐 인도주의적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런 수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라면, 뭐 오래 가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당연히 이런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러시아가 네 번째 협상 연장 국면에서 종료를 선언하면서 당분간은 곡물 수출 창구가 막힐 것이다. 뭐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러시아 측이 이제 자국 농산물과 비료 수출 보장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고,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제 크림반도 쪽에 있는 크림 대교를 공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드론 공격했었던가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좀 화가 났어. 그래가지고 이 열받는다라고 했지만 뭐 공격과는 관계없이 종료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아예 관계가 없진 않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 러시아가 지금 뭔가 심사가 꼬인 거죠. 그래가지고 네,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 협정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곡물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로 밀 선물 가격이라든지 옥수수 가격 전부 다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대두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크게 뛴 건 아닙니다만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전조 증상 같은 경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기화된다라면은 또다시 곡물 가격이나 원자료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이런 관련 종목군들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통은 커지겠죠. 또다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장 큰 변화가 있는 것들이 에너지하고 식료품, 이 식품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의 변동성이 좀 생기게 되면 또다시 문제가 됩니다. 이 밀이라든지 옥수수, 뭐 대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원재료에서 큰 재료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격 인상이 오게 된다라면 또다시 힘들어지는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면 가격 얼마 전에 조금 내렸다가 또 다시 올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장기화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꼬라지 부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 네, 다시 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곡물 관련한 종목군들, 비료 관련한 종목군들이 농사 관련주로 봐야 되겠죠. 이런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좀 잘 보이게 된다라면 이 포인트에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농 같은 경우도 이제 일단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포인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그 수익 실현이 가능한 수치가 나오게 된다면 저는 매도를 할 생각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곡물 관련주들이 그래서 올랐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황제주로 등극한 에코프로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몰라요. 그죠? 네, 뭐 누구는 400만원 간다, 500만원 간다, 뭐 600만원 간다, 네, 또는 뭐 200만원 간다.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200만원이잖아요. 100만원 돌파하니까 200만원, 200만원 돌파하면 400만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일단 뭐 그런 부분인데, 이제는 뭐 사실 뭐 예측 가능한 수치 모델을 좀 벗어났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코프로가 지금 110만원을 돌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치고 들어가는 모습. 어제만 하더라도요, 에코프로 BM에서만 거의 6천억 가까이 매수 들어왔죠.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쇼스퀴즈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 왜냐면 그동안 공매도를 계속 쳐왔잖아요. 공매도를 계속해서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매수가 들어오는 경우들은 오히려 주가를 올려놓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매도 손절이 아닌 이상에는 이런 매수가 들어오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올해만 무려 1조 4,500억 원 이 정도에 달하는 엄청난 네, 그 순매수 기조를 진입을 시켰는데,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개인들의 자금이 굉장히 많은 것은 일단 사실이죠. 하지만 개인들이 들어오는 자금들, 여기다가 지금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게 만들어지면서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에서 더 이상 안 되겠다, 100개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자, 아무튼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매도가 나오면 LRC 몰라 받아버려, LR 뭐다 받아버려, 이렇게 해서 계속 올려버리니까 공매도가 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를 더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공매도 자금들을 빼가지고 네, 손절 매도를 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손절 매도가 환매수예요. 그러니까 그 쇼스퀴즈라고 하는 거죠. 손절 매도를 쳐가지고 네, 다시 사들이는 거,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나오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냥 그것과는 다르게 다른 자금이 들어와서 그냥 해칭성 매수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자금을 투입해서 야, 공매도는 일단은 계속 손실 나고 있으니까 그냥 냅둬, 일단은 여기 매수를 통해서 주가를 좀 올라가는 부분 쪽으로 해석해보자. 그래서 서로 이제 상쇄가 되죠. 그렇게 되면 공매도는 일단 올라가면 손실이지만 내가 주식을 매수해주면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 수익이 나니까 서로 이 손실과 수익 부분이 상쇄가 되면서 이게 상황이 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넘어가 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올해만 무려 4조 원이 넘는 공매도 대금이 쏟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사실 공매도의 가장 큰 타깃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공매도 잔고나 이런 것들이 줄어드는 거 모습 보면 에코프로 쪽에서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되고 있어요. 물론 엄청나게 많은 수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계속 공매도도 들어오고 있고요, 환매 수량도 같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환매하면서 다시 사들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볼 정도로 네, 수량은 일단 환매가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은 있어요. 그래서 이 공매도를 이제 손절을 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분명히 있긴 있다. 하지만 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 다음에 2차전지 대체적으로는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좀 줄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BM이나 또는 LNF나 그 아래쪽으로 있는 네, 그런 다른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공매도량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은 2차전지를 이제 먹잇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공매도 쇼커버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다른 것들도 이렇게 이 에코프로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매도를 이제 죽이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개인들의 자금이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이쪽으로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신규로 매수를 생각하고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을 매수하기가 상당히 갈등돼요. 왜냐면 뭐 계속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생각해 보면 좀 가격이 높다고 볼 수 있잖아요. 올 초만 하더라도 10만 원인데 지금 110만 원. 물론 일각에서는 200만 원, 400만 원, 뭐 6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냥 마냥 그것을 믿고 투자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은 뭐가 있지? 어차피 하반기가 됐을 때 뭐 양극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수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른 쪽도 한번 살펴보자 해가지고 2차전지 전반에 걸쳐서 지금 개인들의 매수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 이런 종목들도 제법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뭐 지금 2차전지라고 들어가 있는 테마주들은 대부분이 네 뭐 몇백 %씩은 다들 수익률이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게 되면 그 전반적인 2차전지 전반에 걸쳐서 그럼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공격이 다 가능하겠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에코프로가 뭔가 이 시장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쥐고 있는 상태가 됐고 바뀌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 에코프로가 만약에 죽게 된다라면은 떨어지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시장에도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서는 네 이런 그 에코프로의 그런 개인들 자금의 그런 강한 뭉침 현상, 쏠림 현상이 계속 지생된다면 뭐 특별히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식의 공격이 나올 것인지 또 그것을 개인들이 어떻게 방어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개인들의 승리가 확실시 되죠. 네,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지금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뭐 지금 공매도 98%는 외국인이니까 이건 외국인 대 개인의 싸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딱 봤을 때 실제로 외국인들의 모양새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도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외국인들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MSCI 지수 편입이 되면 추종 자금이 또 들어오는데 이게 1조 원대 1조가 넘는 자금이죠. 이게 요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네 공매도 완전 100개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부분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뭐 지금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뭐 이미 이제 뭐 분석에 대한 그 흐름을 넘어갔죠. 네,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더 어떤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큼 나올 것인지 성장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거의 이게 지금 적정 주가인지 아닌지 이거는 이미 이제 논외의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거의 필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누구의 힘이 더 센가? 네, 외국인의 힘이 더 센가? 또는 개인의 힘이 더 센가?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이 더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이고, 궁지로 몰고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의 반격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패턴들은요, 상승 추세는 그냥 계속 타고 가는 게 좋아요. 계속 흐름을 유지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고요. 추세가 꺾인다라든지,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네, 영원히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평선이 뭐 완전히 역배열 전환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추세가 좀 꺾이는 형태가 나타나면 그럴 때부터 매도를 준비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어차피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동안에는 중간에 팔아먹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네. 공매도 애들은 좀 쥐어 터졌으면 좋겠고 네. 그런 모습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좋아진 은행 실적을 통해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다. 소매 판매도 늘어났기 때문에 골디락스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뭐 이 내용만 보면은 국내 증시에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 2차 전지의 쏠림 현상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그쪽으로만 몰려가는 모습이 나타나서 지수는 상승할지 몰라도 종목들은 주춤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이렇게 되면 좀 나눠 먹자 이렇게 너만 가냐 나눠 먹자 이런 식으로 좀 수급의 어떤 골고루 균형을 좀 이뤘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곡물 협정을 탈퇴한 러시아 때문에 곡물 관련주들 당분간 또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뭐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길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 영향력은 좀 행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좀 생기게 되면 그 시점을 이용해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전략들 취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황제주 등극한 에코프로,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이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게 되면 시장에 불균형한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쪽이 찌그러지는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주가 상승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쪽도 매수가 들어가고 에코프로도 매수가 들어가고 이렇게 2차전지도 매수가 들어가고 다른 쪽도 매수가 들어가고 그러면은 좋은 성장이 일어나는 거죠. 현재 주도 업종군이라고 본다라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에코프로가 있는 2차전지 소재,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얘네들이 골고루 치고 올라가야지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은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한쪽만 올라가게 되면 네, 그다지 시장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그쪽 2차전지 쪽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되면은 더 센 공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적당히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책 한 곡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매일 당신의 예상과 어긋나게 움직일 경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부정적이라면 거센 파도에 맞서는 결과가 되고 만다. 일반적으로 경제는 성장하고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며 수익은 상승하기 때문이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잔파동, 뭐 들락날락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물론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것들이 아닌 이상은 지금 뭐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상황이 아니야. 근데 그리고 흐름도 좋아. 그런데 잠깐씩 주춤하는 그런 상황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